이 후반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물류의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류의 흐름을 이 전체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관까지.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파트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후반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송수단, 그 다음에 뭐예요? 운송수단, 그 다음에 보세구역, 그 다음에 운송 통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실제 물류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류의 흐름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처음 하면서 수입 통관 절차가 이렇습니다라고 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류의 흐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입항하죠. 그렇죠? 하역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구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세구역에서 통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운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운송이 아닌 보세 운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 운송을 해갖고 저쪽 보세구역에 도착을 했어요. 저쪽 보세구역에. 그럼 저쪽 보세구역에 도착한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통관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류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대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 관련된 법조항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공부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입항 시에는 특히 뭐 이거는 연습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서 옆에를 보고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입항 시에는 내가 공부한 걸로 따져봤을 때 무슨 짓을 하지? 그리고 지금 이 운송수단이라는 파트는 도대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법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배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수입출, 수입 수출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수입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입항 시에 이때 그럼 적용되는 법을 그냥 나열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근데 이러면은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관세법이 되게 난 연결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연결하고 앉아 있네. 막 이런 게 느껴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입항 시에 뭘 해야 하는 거죠? 자, 배가 옵니다. 배가 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입항 보고 하는 거예요. 입항 보고. 그리고 입항 보고 분배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입항 보고 하는데 5개, 3과 2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입항 보고를 하고 배가 이제 근데 입항 보고는 일반적으로 배가 들어오기 후에 한다, 전에 한다? 그런 것도 내용이 있어요. 입항 보고는 배가 들어오기 보통 전에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예 법조항 안에 있죠. 일반적으로 입항 전에 보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서 조항에. 그래서 당연히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입항 보고 먼저 하고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도 한 6시간 전에 해요. 그리고 빠른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입항 보고가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배가 이제 딱 온 거죠. 배가 딱 왔어요. 네, 배가 딱 막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배가 왔으면 뭘 해야 돼요? 물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 내리기 전에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물품의 하역. 물품의 하역은 신고사항이다. 네, 그래서 입항 보고하고 나서 배가 이제 보고하고 배가 딱 접안됐어요. 그러면은 하선 신고를 하는구나. 이 하역 신고라는 게 이게 배에서는 하선 신고, 비행기면 하기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역 신고를 하선 신고 또는 하기 신고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신고합니다. 예, 그대로. 그럼 신고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내린 거죠. 그렇죠? 근데 물건을 내리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부두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배로 본다면, 근데 그 부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물건만 내릴 때는 물품의 하역인데 그 배에는 우리나라에서 통관시키지 않은 물건도 싣고 있기 때문에 외국 물품의 일시 양육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배가 부두에 머물면서 무슨 방송 기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승무원 외에 승선 시 신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배에 어떤 물건도 있다? 환적하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폭합 환적하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 배가 어떤 배는 접안해 갖고 하역하지만 어떤 배는 바다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하역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 배에는 모두 실리기도 하거나 성기용품도 실리기도 하더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선 신고하고 나서 부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개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입항시 한 개념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시면 운송수단이라는 법은 결국 어디까지 나와 있는 법이다? 하역까지 나와 있는 법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 그러고 딱 그럼 이제 하역을 합니다. 그럼 보세구역에 딱 물건이 내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구역 관할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구역 관할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키냐면은 이것도 순서대로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내립니다. 보세구역에. 그럼 여기서 하역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식부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배가 이렇게 접안되면은 이 바로 앞이 뭐라 그랬어요? CY라 그랬죠? 이 CY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드도 관세법상으로는 보세 창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고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그냥 집 딱 지어갖고 이런 창고가 아니고 CY도 법상으로는 보세 창고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범죄 CY도 들어가요. 그게 CY는 그냥 컨테이너 야드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신항만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신항 인천 송도 신항 같은 경우에는 성광 컨테이너 보세 창고 이렇게 불러.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걔네. 그래서 법상으로는 창고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특허보세구역 창고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자 그럼 물건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맨 먼저 튀어나오는 거냐면 자 물건을 내리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보세구역 통칙에 가장 먼저 있는 장치의 원칙입니다. 자 물건을 내리는데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물건을 내리는 거야? 이 보세구역에.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딱 정의 한 번을 쫙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구역이 여기서 물건을 내리는데 이 보세구역은 원래 이런 물건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한번 딱 개념을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솔직히 뭐 좀 예외적인 물건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순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이쪽 어떤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CY도 보세 창고라 그랬잖아. 이 보세 창고로 새로운 외국 물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뭘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세구역 통칙 규정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예요. 그래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 그래서 모든 보세구역에 들어가 반출입할 때, 반입하고 출입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하고 물건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장치하고 있는 중.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항이라는 이 부두라는 아주 협소한 이런 지역에도 이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고, 보세 창고는 종류도 많고 훨씬 더 넓이도 넓은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일들이 쫙 나열되는 거죠. 보세 창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 그럼 그걸 하나씩 개념을 잡아보면 첫 번째, 보세 창고에서는 보세 구역에서는 보수 작업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세 구역에서는 해체 절단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쌍으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보세 구역에서의 보수 작업은 원칙적인 작업이에요. 왜? 이 작업 이상의 작업을 하면 HS가 변하고 HS가 변하면 원산지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해체 절단은 보세 구역 내의 작업에서 예외라 그랬죠. 왜? 이거를 하면 HS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물건은 해체 절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건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그 해체용 선박이라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장치 중 근데 이게 원칙 이게 예외. 예, 그래서 이거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멸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서는 도난도 일어날 수 있다. 도난 보세구역에서는 분실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잡는 거죠. 근데 보세구에서 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폐기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구역에서는 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겸품 같은 거를 반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쫙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의 개념들을 거의 다 잡은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보세구역의 통치 규정에 다 있는 개념을 거의 다 잡았을까? 예, 거의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이 보세구역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흐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개념들이 쭉 있는데, 이건 이제 보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보세구역 전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당연히 이 보세구역에서 보세 운송해가지고 그쪽 보세구역에 가서 통관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해요. 이 보세구역에서 그냥 통관도 가능하잖아요. 보세 운송 이거 안 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 때문에 이 보세구역에서 장치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규정하는 법은 원래 수리되면 그냥 나가면 그뿐인데 수리되고 안 나가면 어떡하느냐. 예, 그래서 여기 법 규정에 모두 같이 있다. 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 의무 규정도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원래 이 통관 파트에 있지 않고 여기 파트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도 그냥 통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기본 개념을 앞에서 잡아주셨죠. 바로 수입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하고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수리 후 15일에는 반출 의무 규정이고, 이것도 아무 지역이나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구역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 개념이 잡힌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공부하신 게 뭐였냐면은 지정특허 종합별로 강론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예외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이 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나 이 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보세구역에 계속 있는 것들,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 매각 처리한다 라는 걸 부수적으로 더 공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기본 흐름은 아니죠. 그건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기본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통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세운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운송은 그럼 어떻게 된다? 또 여기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저쪽에서 이제 이쪽 보세구역에서 이쪽 보세구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 보세구역에서 이쪽 보세구역에서 가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바로 출발의 개념인 거죠. 출발. 그리고 출발을 했으면은 도로 위에서 운송 중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저쪽에 이제 도착하겠죠? 그럼 도착.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은 출발할 땐 뭐 해야 되지?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출발할 때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뭘 해야 될 수도 있다? 승인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러면은 이런 출발 신고하면은 누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런 걸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거지? 그럼 신고인이 누구일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할 때 어떤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운송 중입니다. 자, 운송 중 이제 신고하고 출발했네요. 근데 그냥 막 아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당연히 지금 통관이 안 된 물건을 지금 일반 지역을 가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뭘 제한할 수도 있다? 통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뭘 제한한다?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는 와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통로 기간 제한을 받고 저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도착지, 저쪽 보세구역에 가서 도착했어요 라고 도착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죠. 도착 보고하고 이제 보세구역에 왔네요. 그쵸? 그래서 왔어요, 이제.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보세운송. 요거는 보세운송은 딱 끊어지죠. 여기까지로. 그럼 이제 통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통관의 개념에서는 기본 개념은 당연히 뭐로 잡으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수익 개념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수익 개념을 잡을 때 여기에서는 솔직히 조금 복잡해져서 이런 흐름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통관은 너무나 거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통칙 파트가 있고 실제 통관 파트가 있어요. 이 통칙이라는 것은 통관을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개별적인 조항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흐름 파트에서 좀 빼버리고 흐름 파트는 이 통관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관은 그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신고,
검사 신고의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 시에 뭐가 필요하지? 검사 시에 해야 될 거, 신고의 처리는 뭐지?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고 시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되죠.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신고인, 그 다음에 신고 기간. 언제 안 해? 근데 이 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말하는 거예요? 바로 수입 반송신고 지연가산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입일로부터 30일, 근데 모든 보세구역은 아니고 특정한 보세구역만 한정 지키긴 하지만, 그럼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신고기간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근데 그러면은 뭐가 걸릴 수 있을까요? 이 신고하고는 상관없이 장치기간 경과 후 매각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신고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보세구역마다 정해져 있는 장치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고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세구역에 들어간 물건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신고 세관은 어디지? 뭐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조금 학문적으로 신고의 시기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검사는 뭐 거의 다 이거죠. 검사 장소. 도대체 어디서 검사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치아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각이 되고, 가장 흔한 거는 뭐예요? 솔직히 가장 흔한 거는 수리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전반적인 쭉 흐름인데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만 살을 더 붙이시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어떤 이게 여러분이 무슨 과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관세법을 공부했으니까 뭐 교수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관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쭉 그냥 이렇게 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후반부는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면 할 때마다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지고 후반부는 끝나게 돼요. 그 흐름이 끝나면 안에 내용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후반부는 자주 해보세요. 자주. 자주. 그리고 방향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